네. 그러면 우리 박병창 이사님과 함께 오늘 시장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아유, 예전에 참 우리 전기 많이 아껴 썼습니다. 이사님도 기억이 나시죠? 뭐 중간에 끄라 그러고 네. 저기 로드샵이나 백화점 문 열어놓고 뭐 그럴 때도 있었죠. 문 열어놓고 네, 문 문 개방해라. 열어놓자. 예, 예. 에어컨 틀어도 소용없게. 네, 그럴 때가 있어요. 더 저 어린 시절에는 참 우리 전기 아껴 쓰자는 얘기 정말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뭐 항상 지금도 사실 그 습관이 있어서 네. 뭐 저는 제 집사람하고 티격태격이 그런 게 많습니다. 저는 약간 침침한 게 싫은데, 침침한 게 싫어요? 예, 약간 어둡게 있는 게 집 안에? 예, 그래요? 그래서 좀 밝게 해놓는 편이거든요. 네. 이제 눈 때문에 이제 보조도 하나 더 켜놓고. 네. 근데 들어오면 제가 그렇게 켜놓고 있으면 들어오자마자 끕니다. 저랑 완전 반대 상황이시구나. 제가 주로 이제 끄는 이제 저희도 보면 예전에 저 아내는 계속 이렇게 좀 밝게 있는 걸 좋아하더라고요. 예. 낮에도 심지어 켜놓는 경우가 있어갖고. 저도 밝은 게 좋아서. 그래요? 예. 저는 낮에 무조건 끄고 저녁에도 예. 어지간하면 꺼놓거든요. 그래서 침침한 게 좋아서. 저는 켜놓으면은 2개 켜놓으면 하나 무조건 끄고 저쪽에 켜놓고 잠깐 여기 있을 수도 있잖아요. 예. 그러면 무조건 가서 꺼라 그러고. 아내분께서. 예. 예. 그러니까 저랑 비슷한 어린 시절을 보내셨나 보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습관들이 다 있는 거죠. 우리는. 예. 예. 보니까 어릴 때 그래도 조금 살았던 사람들이 밝은 거 좋아하는 것 같아. 이것도 그게 그렇게 가나요? 아니 저는 그거 안 끄고는 못 견뎠거든요. 이게 예. 몸에 이렇게 배갖고. 예. 밝은 거 좋아하시는구나, 기사님은. 네. 자, 그러면 오늘 시장 일단 미국 시장은 나스닥이 조금 빠졌죠? 예, 나스닥 0.79% 빠지고 네. 다우 0.77% 상승했는데요. 핵심 키워드만 좀 말씀드리면 정프로님이 명언을 남기셨지 않습니까? 엔비디아에 묻은 것. 엔비디아 묻은 것만 빠졌습니다. 그래요? 다른 친구들은 좀 괜찮았고요. 예, 많이 올라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먼저 그 차트 보여드릴까요? 일부러 제가 차트를 아침에 시간이 없어서 우리 HTS 차트는 못하고 여기 MTS에 있는 거 했는데요. 지금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입니다. 고점으로부터 빠진 거예요. 그래서 음봉이 되게 크죠. 예.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6%로 빠졌습니다. 많이 빠졌고 엔비디아 플러스 났었습니다. 플러스 3%까지 갔습니다. 마이너스 3%에 끝난 거예요. 그럼 장중 6% 빠진 거예요? 6% 빠진 겁니다. 거래도 좀 실렸고 음봉이 크게 나타나죠. 뭐지? 위에 노란색으로 표시한 거는 장중 흐름입니다. 장중 내내 빠졌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건 브로드컴입니다. 장중 내내 빠졌습니다. 최근에 가장 급등한 종목이에요. 브로드컴도 약 3.7% 빠졌고요. TSMC도 장중 내내 빠졌고 2.4% 빠졌습니다. 전부 다 거래도 좀 있는 상태입니다. 이유를 설명드릴 거고요. 그러면 안 묻은 건 뭐냐? 엔비디아 묻은 거, 엔비디아 묻은 거 셌을 때 상대적으로 약했던 AMD. 전 AMD가 안 묻은 거 약자인 줄 알았어요. 안 묻은. 예, AMD는 엔비디아 가는 동안에 AMD 상대적으로 약해하고 이런 게 약간 서로 반대 방향으로 움직였잖아요. 4% 넘게 올랐네요. 예, 4.6% 올랐습니다. 뭐 네. 개별일 수도 있었지만 전체적인 흐름이 그런 흐름이에요.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별로 안 움직였죠. 예. 얘도요. 보면은 이거는 올랐고 얘는 이제 보합권에 마감을 했고요. 또 아마존 뭐 전혀 상관이 없는 거 얘는 올랐습니다. 1.8% 오르고 전혀 상관없이 혼자 약했던 거 인텔. 이 차트 이게 밑에 일봉입니다. 얘 움직임이 없고 보합으로 그냥 마감했어요. 진짜 많이 빠졌다 인텔. 예. 그러면 어떤 건지 아시겠죠? 예. 이걸 딱 보니까 지금 어땠는지 어제. 그런 현상이 나타났고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다우가 올랐던 것은 유가가 81달러까지 올랐어요. CPI 떨어져야 되는데, 이건 또 유가가 또 올라와서 여기에 또 이제 골칫거리가 좀 될 것 같은데, 유가 오르면서 정유주들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강세를 보였고, 은행주도 약간 올랐어요. 그러면서 다우존스 산업지수가 0.7%, 나스닥은 엔비디아 관련주가 빠지면서 0.79% 하락을 했습니다. 이게 가장 큰 특징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 매크로 지표에서 봐야 될 것은 영국이 금리 동결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리 인하에 표를 한 분이 2분 정도 계시다고 해요. 네. 그러면서 향후에 금리 인하 가능성의 신호가 지금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월에 하는데 다음에 영국이 금리를 8월에 금리 인하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를 좀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스위스가 금리 인하를 했어요. 올해 스위스가 금리 인하를 제일 빨리 했거든요. 먼저 네.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 한 번 더 했습니다. 그러니까 스위스는
CPI가 2%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아, 두 번 한 거예요? 예, 두 번 한 스위스가? 겁니다. 스위스는 올해 2번 한 겁니다. 그래서 유럽의 스위스가 금리 인하를 하고 그리고 ECB 금리 인하를 하고 영국도 금리 인하할 것 같아. 이러니까 그냥 유럽 시장은 1% 정도의 반등을 좀 했는데 그럼 유로가 약세가 되고 달러가 강세가 되고 그러니까 원화가 1,392원까지 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걱정스럽게 된 거죠. 위안화가 7.26엔, 엔화가 158.9, 160엔을 또 다시 곧 터치하게 지금 생겨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근데 우리 원화도 지금 1,392원이면 1,400원 얼마 안 남았네요. 어마하게 높죠. 1,400원은 우리가 기억하셔야 될 게 외환위기 때, 글로벌 금융위기 때, 그리고 가장 최근에 미국의 10년 만기 국제 수익률이 비정상적으로 올라갈 때 이렇게뿐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굉장히 앱노멀하다. 좀 약간 비정상적인 수준에 네네네.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제 받아들여야 된다. 요 환율을 예, 이렇게 이제 앱노멀이 당분간 꽤 오랫동안 이렇게 갈 거다. 구조적인 문제로 인해서 이렇게 갈 거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근데 어제 제가 이런 질문도 받았는데 이게 꼭 굉장히 오래 갈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네. 그런데 머지않아서 바뀔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환율이 예, 왜냐? 일본 BOJ는 금리 인상을 하고 싶어 합니다. 네. 그리고 양적 긴축을 하고 싶어 합니다. 네. 그러면 엔화가 강세가 되겠죠. 그리고 중국도 지금 경기부양 정책을 쓰고 싶어 합니다. 근데 이들이 지금 제가 하고 싶어 합니다라는 표현을 하잖아요. 네. 근데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건 연준의 눈치와 미국의 대선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연준이 행보를 시작하거나 미국 대선의 전후로 되면은 이게 바뀔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 전까지는 여튼 이 상태의 흐름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보시면 어떨까? 네. 그래서 사실은 원화가 1,392원, 1,400원 하면 예전 같으면 떠들썩합니다. 경제신문이나 신문에서 막 난리 났다. 그래야 되는데 아무 얘기 안 하지 않습니까 이제? 네. 그러니까 이제 받아들이고 있는 겁니다 이걸. 그리고 당분간 이렇게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근데 이제 그건 좀 있는 것 같아요. 예전에 그 뭐 예를 들면 IMF 아니면 글로벌 경제위기 요때는 이제 뭐 한 8,900원 하다가 맞습니다. 1,400, 1,500원 이렇게 되니까 이제 미치는 건데 네, 맞습니다. 지금 이제 지금은 뭐 한 1,200원 뭐 이렇게 쭉 하다가 예. 그 1,300, 1,400원 이렇게 가니까 그 충격은 조금 이제 덜한 것 같기는 그렇죠. 하고. 1,200원 본 지가 오래 전입니다. 예. 1,300원 위에 계속 있기 때문에 여기서 좀 더 올라가고 좀 더 내려가고 별 생각 안 하는 거죠. 근데 그렇게 따지면 진짜 생각해 보니까 예. 우리의 통화 가치가 더 떨어진 거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예전에 그 달러당 뭐 800원, 900원 뭐 요때 시절이 불과 뭐 한 30년 전 뭐 이 정도, 예. 40년 전 정도인 것 같은데 그때보다 그러면 그냥 한 30-40% 정도는 우리 통화 가치가 더 떨어진 거니까 네, 맞습니다. 전체 시총이 우리가 뭐 얼마에서 뭐 2,000조 됐다 하더라도 여기서 한 30-40%는 까야 되는 거네. 그렇죠. 그렇죠. 예. 같은 가치로 생각해 보면. 예, 달러 베이스로 보면. 달러도 그렇게 많이 발행을 해갖고 달러도 가치가 꽤 많이 떨어졌을 텐데 네. 우리 원화 가치는 그러면 도대체 아니 달러 가치는 떨어지진 않았잖아요. 105포인트 레벨에 있으니까 달러에서 달러 가치는 그렇게 달러 돈을 인덱스. 뿌려도 달러 가치는 떨어지지 않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구조적인 요인이 아니냐 이렇게 네. 표현을 좀 하고. 아니 그러니까 이제 제 얘기는 달러도 한 30-40년 전에 그 예. 1달러에 살 수 예. 있는 무엇과 예. 지금 이제 1달러에 살 수 있는 무엇이 굉장히 많이 달라졌을 거 아니에요. 물론 그렇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다른 환율과 비교하면 이제 뭐 예. 그 100이라는 게 있겠지만 맞습니다. 그래서 달러도 1달러당 이게 가치가 좀 떨어질 텐데 예. 도대체 우리 원화는 그러면 예. 얼마나 떨어진 건가 하는 생각이 갑자기 좀 들어서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거의 실전에서 정프로님은 전문가가 되시는 것 같아요.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예. 이러한 통화 가치의 하락으로 인한 이유 때문에 예. 물가가 오른다는 거죠. 아, 물가는.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구조적인 거기 때문에 이 물가가 쉽게 빠지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하는 뭐 사야 되지? 이 비트코인인가? 도대체 제 돈을 뭘로 그 가치를 지켜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이제. 그렇죠. 그런 생각이 많이 들죠. 예. 뭐 또 그만큼 물가가 오르거나 우리 가치가 워낙 그 금전적 가치가 예. 통화 가치가 떨어지는 만큼 우리의 또 급여 수준이 올라가는 것도 아니니까 그러니까 더 어려워지는 거죠. 또 뭐 자산을 뭘 하자니
이 자산도 난 영 불안한 것 같고 예를 예. 들어 무슨 예. 부동산 이런 것도 아무리 생각해도 힘들 것 같은데. 금 많이 올랐잖아요. 근데 금 많이 올랐죠. 예, 그죠? 그래서 금이 많이 오르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이게 다 지금 말씀하시는 예. 실전에서 우리 체감하는 흐름에서 이런 이제 결과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네. 최근에 급등 종목들이 고점부터 매물을 맞았습니다. 그리고 거래량도 꽤 실렸습니다. 상대적으로 약세 종목들이 선방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는데 왜 그랬냐? 저는 뭐 많이 올라온 피로감이다. 오늘 아침 뉴스 보시면 여러분 그렇게 나올 텐데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오늘 미국이 동시만기입니다. 선물옵션 동시만기. 네네네. 그리고 개별 주식 선물, 개별 주식 옵션의 동시만기입니다. 당연히 동시만기 때 어떤 쪽은 이제 청산하면서 급격하게 사야 되고 어떤 쪽은 이제 차익 실현해야 되고 합니다. 그래서 그 수급 역량이 이런 결과를 만들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만기이기 때문에 오늘까지 이런 일들이 벌어질 거고 그 후폭풍이라고 보통 표현을 하는데 다음 주 초까지 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또 동시만기 영향권에서 벗어나면서 원래 또 자기 길을 또 가려고 하는 이런 특징을 보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 시장. 자, 어제 우리 시장이 네. 2,800포인트를 넘었습니다. 2,807포인트. 근데 조용합니다. 시장 전체 흐름이 그냥 강세 종목, 어제 상승 종목, 하락 종목이 비슷했습니다. 강세 종목에 확산이 없어서 밋밋한 상승을 줬습니다. 왜 그 느낌이 그러냐면요. 외국인들이 6거래일 동안 삼성전자를 2조 6천억 정도 수 매수했습니다. 그러면서 삼성전자가 올라갔고 SK하이닉스 신고가 계속 내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 두 종목으로 올라간 거예요. 나머지들은 전체적으로 그렇게 강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지수를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수가 그렇게 강하지 않다. 우리는 상대적으로 2,800포인트면은 2022년 1월 이후에 처음으로 올라간 거라서 2년 반 만에 신고가를 내면서 올라가고 있는 건데 아무도 그거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고 경제신문에 이런 데서 얘기하지 않잖아요. 그것은 상대적 박탈감이 굉장히 심한 거고 다른 데는 역사적 신고가니까요. 네. 이런 부분이 좀 있는 거고 그리고 우리 시장 내부적으로 시장이 아주 강하게 올라가거나 즉 뭐 시장의 주체들이 강력하게 주식을 사면서 사고 싶어하는 시장의 분위기가 아직 조성이 되어 있는 건 아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밋밋한 그런 느낌이 좀 있는 거고 그런 가운데 개별 종목 위주로 움직이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현대차나 기아 갖고 계신 분들 이런 분들은 반도체 지금 떠들고 있지만 나는 그거 갖고 있는 사람은 지금 역사적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으니까 좋겠죠. 체감 지수가. 네. 그런 쪽에 갖고 있는 종목들은 그리고 개별 종목을 갖고 계신 분들은 체감 지수가 굉장히 다를 수 있는데 전체 시장은 좀 밋밋한 시장의 흐름으로 계속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하튼 간에 팩트는 2,807포인트를 찍으면서 2년 반 만에 고점을 지금 향해서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오늘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시장에서는. 먼저 그거 잠깐 말씀드리면 지금 어떻든 지수는 2차 전지가 상대적으로 약하면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끌어올렸단 말이에요. 네. 그것도 외국인들이 사면서 끌어올렸는데 어제 미국의 반도체를 비롯한 IT가 약했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 시장이 그걸 보고 같이 뚝 떨어져. 그러면 우리 시장은 안 되겠구나. 미국 시장이 만약에 좀 조정을 볼 때 우리 시장은 상대적으로 그동안에 못 오른 부분이 있어서 조금 약간 어떤 구간만 디커플링이 좀 될 수 있다. 이런 기대감이 없어지면 상당히 더 소극적으로 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오늘 그거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어제 특징적인 것은 SK이노베이션 합병 이수로 15.5%가 올랐고요. 지수사 SK는 3.95% 하락을 했습니다. 요거 아까 공 기자님이 전해주셨는데 시장 참여자 입장에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좀 이따. 그리고 동부하이텍이 테슬라의 반도체 위탁 생산 보도가 나오면서 24% 올랐고요. DB하이텍. 예. 그래요? 동부하이텍이. 그리고 동해 유전 브리핑이 어저께 있었습니다. 그래서 메이저 석유 기업이 관심을 갖고 있다. 뭐 엑소모빌 얘기도 좀 나오고 그런 하더라고요. 얘기들이 보도가 나왔어요. 확정된 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국가스공사를 비롯한 관련주들이 급등을 했고요. 그리고 지금 대통령께서 여러 가지 발표를 막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지금 영림하고 어디 뭐 고속도로 추진한다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관련주들이 테마를 이루면서 움직이 좀 있었습니다. 이거 이제 테마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 SK 어제 가장 시장에서 화두가 됐던 건 SK 그룹이었습니다.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이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용이 굉장히 많은데 한 페이지에 넣다 보니까 자르고 그래서 아. 이렇게 좀 됐어요. 관련해서 조금 뭐 네. 저희가 정리해드리긴 했는데, 네. 네. 그 시장 참여자 입장입니다. 아까 기자님이 보시는 입장은 좀 다를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SK 이노베이션과 SK ENS의 합병 발표를 좀 한 거예요. 두 회사가 합병하면 자산 100조 이상의 초대형 에너지 기업이 탄생을 하는 겁니다. 6월 28일과 29일 날 경영자회의에서 합병 계획을 승인할 예정이다라고 발표가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얘기 나오는 건 이 결론적으로 미리 말씀드리면 SK 측에서는 이 모든 거를 방안을 검토 중이라 구체적으로 확정된 바 없다라고 공시했습니다. 그래서 다 보도 사항입니다. SK 이노베이션은 유아 업체지 않습니까? 네. 이게 작년 매출 77조에 영업이익 1.9조 원인데요. SK ENS가 알짜 회사예요. 아, 그래요? 네, 이게 재생에너지 LNG를 하는 회사인데요. 이게 작년 매출 11조에 영업이익 1.3조거든요. 그래서 먼저 요거 말씀드리면 SK 이노베이션은 좋은 기업과 합병을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SK 이노베이션이 자회사 SK 온 때문에 재무 상태에 대한 걱정을 하고 있었는데 네. 이렇게 합병이 되면 SK 이노베이션이 좋아진다고 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쪽이 어제 급등을 한 거고요. SK ENS가 알짜 회사로 표를 드렸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지주사 SK가 90% 지분을 갖고 있는 자회사였어요. 그런데 얘가 SK 이노베이션하고 합병을 하면 네. 그러면 지주사 SK는 상대적으로 뭐랄까요? 좀 이익의 규모에서 좀 줄어든다든지 또는 SK ENS가 좀 더 안 좋은 쪽하고 합병하면서 얘가 좀 뭐랄까 지금까지 알짜 회사라는 데에 희석되는 그런 게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하면서 SK가 빠진 겁니다. SK가 거의 대부분 갖고 있는 자회사가 ENS인데 ENS가 매우 알짜 회사고 이 회사가 근데 SK 이노베이션 쪽으로 붙으면 이노베이션은 땡큐고 그다음에 SK 주식회사는 큰 알짜 하나 날아가는 거고. 뭐 그렇게 지금 표현을 좀 하는 거예요. 이게 다 보도 사항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왜 하느냐?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어저께 있었던 게 SK 이노베이션의 자회사하고 SK ENS의 자회사하고 합병을 한다. 자회사들도 합병을 한다는 거예요. 자회사끼리. 근데 왜 이런 걸 할까? 라고 했을 때 이제 시장의 판단은 이런 겁니다. 에너지 전문 기업으로 대형화로 시너지 효과를 낸다. 이거는 이제 회사 측이나 이런 이제 바람일 거고요. 핵심은 시장에서 바라보는 건 SK온의 재무구조 부실을 개선하기 위해서 한 거 아니냐. 아까 공 기자님 전해주셨죠. SK온이 지난 1분기 기준 순차입금이 15조 원이고요. 최근 3년 설비 투자를 20조 원을 했습니다. 앞으로 설비 투자를 어마어마하게 더 해야 됩니다. 진짜 문제네, 그죠? 근데 SK온이 지금 7분기 연속 적자인가 그래요. SK온이.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계속해서 돈이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고 이거 미래의 먹거리 이쪽 SK온을 포기할 수 없는 상황이고 재무 구조는 계속 안 좋은 상황이고 이러다 보니까 이거 뭔가 좀 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것이 시장에 나타난 거고 시장에서는 SK 이노베이션이 이것 때문에 못 간 부분이 상당히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에 알짜 회사를 붙여서 한다라고 보도가 나오니까 그러면 그쪽은 어저께 상승을 하고 이런 흐름이 어저께 있었던 겁니다. 거기에 더불어서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매일경제 뉴스인데 어제 뭐 보도가 매일경제만이 아니고 쭉 전체가 보도가 다 나왔는데요. SK, 삼성의 3배 넘는 계열사 정리를 한다. 구조조정을 한다는 거예요. SK가 213개의 계열사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통제 가능한 범위로 축소하겠다. 이번 경영자회의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참고로 계열사가 삼성은 63개, 현대차 67개, LG 63개, 하나 104개 이렇게 정도 있는데 213개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들 스스로도 통제 가능한 범위로 축소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이 되게 재밌죠. 통제 가능한 범위. 그런 게 이제 두 번째 나온 뉴스이고 이 과정 속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것도 아까 공장님 전해주셨던데 베트남의 마상그룹 이게 유통 이익그룹인가 그래요. 거의 지분이 9.5%. 빈그룹은 이제 IT 회사인데 지분 6.1%인데 요거 매각하겠다고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회사나 또는 투자 회사에서 매각을 해서 SK IT 분리마켓사 요거 매각 얘기가 전부터 있었거든요. 그런 것들을 매각을 해서 현금을 확보하고 현재 있는 213개나 되는 계열사들을 구조조정을 통해서 통폐합하고 그러면서 재무구조가 안 좋은 이쪽은 재무구조를 개선시키고 또 현금 확보도 하고 이걸 하겠다라고 지금 하는 거예요. SK 온
여기 약간 좀 걱정입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계속해서 돈이 앞으로도 계속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죠. 근데 또 독보적인 건 아니잖아요. LG에는 솔루션과 삼성 SDI가 있잖아요. 그래서 어차피 뭐 대부분은 자동차 배터리 그다음에 뭐 ESS 뭐 이쪽이 이제 주요 아마 매출처가 될 텐데 이게 막 SK온만의 독특한 색깔을 가진 뭐가 막 있는 것도 아니고 대체로 비슷한 이제 배터리 같은 배터리 이제 싸우는 걸 때 거기에 이제 뭐 누가 더 용량이 조금 더 밀도가 높냐 아니면 누가 조금 더 싸게 만드냐 요걸로 이제 경쟁을 아마 치열하게 하게 될 텐데 저는 약간 좀 걱정인데요.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으니까 이런 이제 구조조정을 하는 거죠. 그렇죠. 이 투자를 안 할 수도 없잖아요. 그죠? 그렇죠. 안 하면 그냥 포기하는 거고. 사실은 이 뉴스를 쫙 보면 지금 정보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왜 그런지 딱 답이 좀 나오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하고 있는지. 그런데 빨리 이런 걸 진행을 하고 그리고 굉장히 뭐랄까요? 지금 진행하고 있는 속도를 빨리 한다면 결국은 이것은 긍정적으로 결과는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SK 오늘 설명드리는 게 아니고 지금 걱정하시는 부분을 설명하는 게 아니고 저는 다른 얘기를 하는 건데요. 저는 외환위기도 겪었고 글로벌 금융위기도 겪었잖아요. 그 시기에 안 좋아져 가지고 힘들어진 대기업 그룹들은요 거의 대부분 너무 사업 다각화 많이 나고 계열사가 너무 많았고 정신이 없는 회사들이 다 어려웠어요. 다 어려웠습니다. 올해보다 내년도 경기가 안 좋다고 합니다. 둔화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시장도 굉장히 많이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전 세계 시장이 다들 불안불안해하면서 움직이고 있어요. 신고가 나는 시장들이. 우리는 그냥 부진한 시장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말 나온 김에 이것도 한번 재밌어서 제가 하나 써온 게 있는데 이거 읽어볼까요? 미국 강세 시장에 대한 월가 IB 수석 전략가들의 워딩들을 나열을 쭉 했는데 한국경제 뉴스가 보도가 나왔는데요. 한번 읽으면 너무 웃깁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네. 3명 정도의 워딩을 제가 그냥 타이핑만 한 겁니다. 이름은 막 복잡하니까 뺐습니다. 시장 강세 모멘텀은 한 명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각자 딴 사람입니다. 시장 강세 모멘텀은 유지되지만 단기 감매수 상황이라 조정은 언제든지 가능하다. 월스트리트가 근본적인 미국 경제와 계속 다른 북을 치고 있다는 것이 놀라울 일인가? 생성형 AI 영향력이 시장에 침투하고 있는 것을 봐라. 이거 되게 웃기지 않습니까? 세 번째는요. 세 번째 읽어드릴게요. 시장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것보다 더 오래 비이성적인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장이 매우 과열된 건 맞지만 그렇게 원래 가고 더 가도 뭐 그렇게 이상한 일은 아니다 이런 톤이네요, 다들. 이 톤이 되게 웃기지 않습니까? 전략가들이 있는데 이 톤이 비정상이야, 너무 올랐어. 근데 더 갈 것 같아. 시장 원래 그래. 뭐 이런 느낌.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SK 얘기하다 뭐 좀 딴 얘기를 좀 드렸는데 지금 좀 방만했던 거나 아니면은 뭐 수익성이 없는 거나 이런 것들을 제가 경험적으로 볼 때 주식시장에 있는 사람으로서 그룹 이런 뭐 주식 투자를 하니까 기업들을 계속 받지 않습니까? 지금 빨리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이 맞다. 저는 생각이 들고요. 아무튼 주식시장의 참여자로서 이걸 설명을 드린다고 했는데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요. 일단 SK그룹에 있는 주가의 변동성이 심해집니다. 첫 번째. 우리가 판단하기 굉장히 어려운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어요. 올라가든 내려가든 간에. 이런 부분이 하나가 있을 거고요.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만약에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식시장은 항상 나타나는 경향이 흉내내기가 있습니다. 다른 데도 합니다. 다른 데도 해요. 그래서 이런 게 또 패션이 될 개연성이 있다. 유행이 될 수 있다. 이런 부분들도 함께 고려를 하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제 시황 얘기하다 SK가 워낙 화두가 됐기 때문에 SK그룹이 설명을 드리면서 이것저것 부연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미국은 선물옵션 동시 만기입니다. 그래서 동시 만기 수급에 의해서 오늘 움직이는 거고요. 굉장히 거래가 활발하게 됩니다. 우리나라도 개별 종목의 선물이 있고 옵션이 있어요. 근데 거의 거래가 안 돼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거래가 활성화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쪽에 일을 하고 계시는 유관기관의 분들이 계시면 이걸 활성화시키는 어떤 노력들을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우리는 공매도 못하는데 얘들은 공매도 해. 외국인들은 더 길게 할 수 있고 우린 짧게 해. 이런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개별 종목 선물은 매도를 할 수 있습니다. 얘는 매도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를 주식을 갖고 있는데 아직 어떻게 될지 좀 시장이 불안해. 그러면 삼성전자 개별 주식 선물을 매도하면 되거든요.
그런 제도가 있는데 그걸 이제 개인들이 활발하게 활용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개인도 할 수 있다고요? 당연하죠. 다 할 수 있는 거니까. 근데 이제 이게 활발하지 못하다는 거는 인식이 확산이 안 돼 있고 유동성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미국은 어마어마하다 이게 이 시장이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수급으로 인해서 본 주식 기초자산의 주식의 등락이 굉장히 심하게 나타나는 게 어제 나타났고 오늘 그런 흐름이다. 이런 미국은 개인들도 이런 거 많이 하나? 많이 하죠. 그래요? 특히 기관들이 엄청 많이 합니다. 기관들이 해지를 하는 거니까. 예. 또는 여기는 레버리지가 굉장히 높습니다. 레버리지가 2배, 3배짜리가 2배, 3배 정도가 아니고 뭐 10배도 있고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쪽을 하는 거죠. 근데 레버리지가 많은데 왜 위험하게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잖아요. 이런 거예요. 말씀 나온 김에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만약에 이게 종목별로 다 레버리지가 다르거든요. 근데 삼성전자가 만약에 10배다. 제가 정확히는 요즘은 모르겠습니다. 10배다. 그러면 삼성전자 1억 원씩 갖고 있는데 위험한 것 같아. 어쩔 때 모를 것 같아. 그러면 얘는 1,000만 원 갖고 1억 원어치를 매도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레버리지가 있으면. 네. 그러면 똑같이 1억을 해지한 겁니다. 1,000만 원만 갖고. 그러니까 당연히 기관들이 안 하겠습니까? 당연히 많이 하겠죠. 네, 그런 게 지금 동시만기이다. 그렇게 설명을 드리겠고요. 네. 다음 주에 제가 오늘 금요일에서 잠깐만 간단히만 써왔는데요. 다음 주에 가장 중요한 게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다음 주에 엔비디아 실적 발표 갖고 한참 떠들썩했죠. 이건 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적 발표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이크론도 중요해요? 그렇죠. 그게 이제 우리나라 반도체를 미리 좀 볼 수 있어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적 발표로 인해서 우리나라 반도체의 경향을 향후의 시나리오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미국의 PC가 발표되거든요. 그 사이에 뭐 아주 특별한 건 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동시만기 수급 그리고 다음 주에 후속 거래 이런 정도를 지나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우리나라는 외국인들이 삼성전자 매수로 지수가 2,800포인트 돌파했습니다. 물론 다른 여타 종목이 신고가 나는 종목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수 자체는 계속 말씀을 드리는 강조하는 바는 우리나라는 삼성전자와 밸류업 세금 정책 이 두 가지가 모멘텀이 이 두 가지뿐이 없어요. 이 두 가지로 가야 됩니다. 네. 근데 그가 하나인 삼성전자가 좀 올라줘서 2,800포인트를 돌파를 했는데 추가 매수세가 없어요. 무슨 표현이냐면 외국인만 사고 다른 데가 같이 사주는 데가 현재 없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예를 들어서 SK하이닉스 가고 삼성전자 가고 그랬을 때 같이 따라가면서 대형주 같이 따라가면서 움직이는 이런 게 좀 나타나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뭐 LG에너솔루션은 오히려 빠지는 현상이 나타나니까 지수의 힘이 약하다는 표현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 처해 있었는데 미국의 조정 하락 우려가 좀 있지 않습니까? 네. 어제 빠진 게 아니고 미국 시장에 대한 우리가 그런 두려움을 갖고 있잖아요. 이때 우리 시장은 어떨까라고 생각하는 그래서 우리 시장은 상승의 한계가 있지 않냐라는 심리가 작용된 가운데 오늘 아침 끝난 미국 시장에서 기술주가 조정을 보였거든요. 오늘 시장에서 이게 반영이 어떻게 되는가가 상당히 한 1, 2주간의 시황을 결정지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요걸 보는 게 더 중요하다. 어떤 투자를 이렇게 하는 것보다. 네. 저는 시황에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뉴스 몇 가지 전해드리겠습니다. 중국 시간이 지나서 빨리빨리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중국 LPR 금리 4개월 연속 동결을 했습니다. 이런저런 거 다 해봤는데 잘 안 돼서 네. 지금 뭐 금융시보에서는 중국은 여전히 금리를 낮출 여력이 있다. 로이터에서는 중국 경제 통계가 고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볼 때 지원책이 더 필요하다. 네. 이대로는 안 된다. 이런 결론이었고요. 이대로 안 되지. 네. 이번 SK 관련돼서 말씀드렸고요. 네. TSMC가 현재 9,320억 달러가 됐습니다. 시총 1조 클럽의 입성에 눈앞에 있습니다. 1조 클럽이면 얼마죠? 1,300조죠. 네. 1,300조. 우리 삼성전자가 450조, 460조고요. 3배쯤 되네요. 네, 그리고 SK하이닉스가 170조. 네. 그럼 이게 만약에 더 올라가면 SK하이닉스랑 비교하면 SK하이닉스 10배쯤 되겠네요. TSMC가 옛날에 삼성보다 쌌던 것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대만은 역사적 신고가를 다시 경신했고요. 그리고 TSMC 1조를 달성할 거라고 보는 쪽이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 하반기 공장 가동률 100%, 내년도 증설 계획, 거기다가 가격을 인상한다고 합니다. 하반기.
그러니까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4번 뉴스는 뉴스 제목만 전해드리겠습니다. 이거 왜 이렇게 조용한지는 모를 정도로 굉장히 상당히 우리 시장에서는 얘기할 만한 문제인데 조용합니다. 네이버 확정이 됐어요. 6월 27일 나스닥 상장합니다. 공모가 18달러에서 21달러, 1,500만 주 발행하는데 한 4,300억 조달하고요. 만약에 21달러로 공모가가 결정이 되면 기업 가치는 약 3.7조 정도가 됩니다. 굉장히 높은 걸로 진입을 하는 거죠. 네이버 웹툰이 아니고 정식 이름은 웹툰 엔터테인먼트인데요. 웹툰 엔터테인먼트? 예. 이 회사는 네이버 웹툰 지분 100% 갖고 있고, 그리고 라인만가 일본의 아니면 70%를 보유한 회사예요. 근데 이 네이버 웹툰 엔터테인먼트는 네이버가 63% 갖고 라인야후가 24% 갖고 있거든요. 라인야후 여기 좀 갖고 있구나. 네, 라인야후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라인이. 일본의 라인이. 그런데 어제 나온 뉴스가 소프트뱅크에서 라인야후 문제를 네이버 협의 중인데 합의가 안 됐다. 이렇게만 딱 단신 한 줄로 나왔어요. 한 줄로 그냥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합의가 안 된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 부분은 생각을 좀 합니다. 네. 왜냐하면 기업 가치가 늘어나고 있는데 기업 가치 늘어나는 일부분을 그냥 뺏기면 안 되잖아요.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여기 뭐 그러면 이거 잘 나갈 때는 라인야후 저 지분 줄이라고 해야지 뭐. 얘도 네. 5번 뉴스는 올해 연간 코스피 수익률 어제까지 5.7% 참 초라합니다. 그런데 코스닥은 마이너스 1%예요. 마이너스 1%. 연간 저점이 코스피가 8.5% 마이너스였고요. 코스닥이 9% 마이너스였거든요. 연간 저점 비슷하죠. 근데 지금 확연히 달라졌지 않습니까? 이걸 말씀드리려고 한 거예요. 그냥 팩트를 설명드리려고 한 게 아니고 둘 다 빠진 폭이 비슷했는데 코스피는 5.7% 플러스로 바뀌었고 코스닥은 여전히 마이너스에 있다라는 거예요. 왜? 매수를 외국인만 하니까. 반도체 및 코스피 대형주에 집중했다라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코스닥은 시가총액 상위가 2차 전지 바이오에 대부분 있는데 물론 알테오젠이 오르긴 했지만 올해 에코프로비엠이 34% 하락했고 에코프로가 27% 하락했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움직여줘야 되는 거고 이들이 작년에 오르면서 시장에 진입하고 그리고 오르면서 시가총액이 높아진 부분이 시장 전체에는 상당히 지금 영향력이 크다. 그렇게 보는 거고요. 그리고 특이한 점 하나는 어제 코스닥이 거래대금 7조 원이었는데 이게 연중 최저입니다. 약간 말라가고 있다. 네. 뭐 이제 그런 얘기를 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6번 도수는 아까 전해드렸고요. 7번 여러분 많이 보셨죠? 디올 핸드백. 예, 웃기는 기사라 가지고 그냥 읽어드릴게요. 그래도 시간이 지났지만. 예. 이게 사실은 디올 핸드백이 뭐 원가가 얼마고 이걸 할 얘기가 그랬던 건 아니고요. 지금 중국이나 필리핀의 불법 체류자를 고용해서 노동 착취 혐의가 있어서 그걸 조사했던 거예요. 로이터에서. 그걸 조사하다가 그 사람들한테 물어보고 취재를 했을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이 로이터발 뉴스가 전해지는 과정에서 노동 착취 현장에서 생산된 핸드백을 53유로에 디올에 넘겨지는데 그 핸드백이 2,600유로 그러니까 8만 원에 넘겨서 384만 원에 판매된 것으로 알려졌다는 거예요. 이걸 디올이나 이런 쪽에 전체를 하면 안 되죠. 일부에나 또는 어떤 것만 그랬겠죠. 전체를 이거 갖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이 뉴스가 나오면서 지금 그 보도 보면요. 우리나라의 이 디올 핸드폰 갖고 계시는 분들이 화가 많이 났답니다. 지금. 이게 뭐 나름 그래도 뭐 명품이라고 하는데 뭐 무슨 장인들이 이렇게 막 한 땀 한 땀 이렇게 유럽의 장인들이 만들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게 사실은 다 그냥 인도네시아 어디 뭐 저 베트남 이런 데서 그냥 다 만들어 갖고 와서 거기 이제 뭐 번호만 적고 자기네가 그렇게 막 몇십 배 이렇게 받는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이 기업들은 돈이 많이 남았겠지 그만큼 그죠? 그렇죠. 예. LVMH니 뭐 이런 데는 돈 많이 벌었긴 했겠지만 소비자들은 결국 한 8만 원, 10만 원에 원래 보통 사야 될 거를 300만 원, 400만 원 이렇게 주고 산 거니까. 일부 얘기했지만 아무튼 되게 웃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게 있어서 한번 가져왔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났네요. 네. 요즘 진짜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명품들도 다른 제품들도 뭐 대부분 그냥 중국 이런 데서 만들어 갖고 그냥 밑에 굽만 저 이탈리아나 프랑스 갖고 와서 딱 붙이고 그냥 판다든지 손잡이만 딱 달고 나사 조이고 바로 팔고 이런 식으로 해서 메이드 인 이탈리, 메이드 인 프랑스를 붙인다는 거예요.
옷도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옷도 가내수공업 하는 데서 다 찍어갖고 위에 그 레이블만 다 붙였고 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메이드 인 뭐 이탈리아, 프랑스 이렇게 붙이는 게 지금 현재 명품들의 현실이다. 요거를 많은 명품 애용하시는 분들께서 네, 알아주셨으면 감사하겠다 생각. 자, 오늘 이 정도 할까요? 네, 우리 박병창 이사님 한 주도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근영, 이선영, 사경인, 염승환 투자 마스터들의 세심한 케어로 건강한 투자 습관을 만드세요. 3프로 멤버십 3프로 앱에서 확인하세요.